사건은 2012년 4월 보험조사관으로부터 제보를 하나를 받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형사님, 그 좀 수상한 건이 하나 있는데요. 한 4달 전에 고객 한 분이 사망했는데 33억짜리 보험에 가입한 지 딱 2달 만에 돌아가신 거더라고요. 이게 뭔가 냄새가 나긴 나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뭐가 안 나와서요. 이것 좀 알아봐 주시면 안 될까요? 야, 보험금 33억에 2달 만에 찾아갔다. 이건 냄새가 너무 나는데요. 썩은 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고액 보험에 가입한 지 2달 만에 사망을 했다고요? 네, 사망자는 44살의 여성이었는데요. 약 6개월 전에 해당 보험사에 매월 124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에 고액의 생명보험에 들었는데 이걸 딱 2번 납입하고 갑자기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48만 원 내고 33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상할 만하죠. 수상하죠. 네. 그래서 혹시나 하고 다른 보험사도 알아봤더니 이미 이 사망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곳도 한 군데 있었습니다. 보험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이 33억 보험 말고도. 이미 지급도 했다고요, 심지어? 그럼 그것도 고액 보험이었겠네요. 뭐 33억 원에 비하면 비교적 적은 금액이긴 했는데 여성이 사망하기 약 3년 전인 2009년에 든 보험이었거든요. 사망 시 1억 원을 받는 조건이었더라고요. 그래서 1억 원이 이미 지급된 상황이었던 겁니다. 수익자가 누구였나요? 보험 수익자는 모두 사망한 여성의 아버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수령된 1억 원도 아버지 계좌로 입금된 상태였습니다. 야, 아버지를 의심할 수는 없는데. 그쵸, 아버지인데. 뭐 설마 또 입양한 딸? 뭐 이런 건 아니죠? 아, 네. 친자식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지극히 평범한 분들이셨고 사망자의 건강 기록상 지병이나 뭐 특이사항도 없었고 서류로만 봤을 땐 보험 범죄를 의심할 만한 부분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형사님한테 의뢰를 했던 거군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사망하신 건데요? 44시면은 많은 나이도 아닌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형사님이 제보를 받기 4달 전인 2011년 12월 31일 여성이 사망한 날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때는 새벽 1시경 119로부터 다급한 신고 전화가 한 통이 걸려옵니다. 당시에 이 실제 신고 음성을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동입니다. 여기 사법 노동이요. 오늘 특징하고 어디 가게 어떻게 이분이 와 있잖아요. 안 일어난다고요? 예. 의식 상태 안 좋아요?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예. 네, 지금 빨리 가볼게요. 예. 우시는데. 이게 동생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언니분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발견했을 때 의식이 없었나 본데요. 당시 그 119 상황 일지를 보니까 신고자는 사망자의 친언니였는데요. 동생이 종일 연락이 안 돼서 집에 가봤다가 동생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고 신고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동생분은 안방에 정자세로 누워 있었다고 하고 호흡과 맥박이 뛰질 않았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사후 경직이 없이 체온도 따뜻했던 걸로 봐선 사망 직후 신고한 걸로 추정됐다고 돼 있었습니다. 야, 그러면은 거의 사망하자마자 언니분이 신고한 것 같은데요? 갑자기 왜 사망하신 거예요? 사인이 나왔어요? 사망 진단서에 적혀 있는 사인은 지준박하 출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뇌출혈로 사망하셨다는 건데 시신에 타살 정황이 없고 범죄 의심점이 보이지 않아서 부검은 진행하지 않고 바로 장례 절차를 밟은 걸로 보였습니다. 뇌출혈? 아까 그 건강 기록에는 특이점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신 건가? 일단 뭐 타살 정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강 형사님이 이날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을 하나하나 다시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예상치 못한 방향. 누구를 만났길래?
일단 기록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서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부터 만나봤는데요. 대부분 기록에 적힌 내용이랑 비슷하게 기억을 했습니다. 딱 한 가지 안 맞는 게 있는 겁니다. 안 맞는 거요? 그게 뭔데요? 사망자의 생김새를 얘기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모습이랑 좀 다르게 묘사하는 겁니다. 제가 인적사항을 확인하면서 봤던 사망자는 얼굴이 작고 갸름한 데다 체격도 상당히 마른 편이었는데 구급대원은 뭐 체격도 크고 얼굴이 크고 넓적한 편이었다고 기억을 하더라고요. 야, 생김새가 달랐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 이목구비는 사진이랑 실물이 좀 다를 수 있다 쳐도 체격이 다를 수는 없는데. 근데 구급대원들은 워낙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좀 착각을 하셨던 거 아닐까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망한 여성의 장례를 담당한 장례 지도사까지 만나보니까 이게 어쩌면 착각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착각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야, 그럼 대체 누가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뭐 다른 사람을 다르니까 얘기하니까. 누가 죽었는지 모르는 네. 상황이잖아요, 지금. 무섭다. 장례 지도사가 또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일단 여성의 장례 절차부터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장례식도 치르지 않았다고 했고 여성이 사망한 다음 날 바로 시신을 화장한 다음에 어머. 임진강변에 뿌렸다는 어머. 거예요. 장례를 안 치렀다고요? 이게 좀 갑자기 그 돌아가셨으면 주변에 알릴 시간도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다급하게 그렇게 장례를 안 치르고 화장을 했다? 아니면 혹시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가족이 없어서 가족장으로 이제 간소하게 상을 치렀던 걸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입관부터 시신을 화장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킨 게 딱 3사람뿐이었다고 했는데 한 명은 상주 역할을 했던 여성의 친언니였고 나머지 둘은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녀 한 쌍이었는데 가족 같아 보이진 않았다는 겁니다. 이야, 3명밖에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왜 부모님은 왜 안 오신 거지? 부모님 살아계시잖아요. 그쵸, 범수령이도 아버지고. 네. 뭐 혹시 부모님한테 안 알린 건가? 충격 받으실까 봐? 에이, 그래도 그럼 다른 가족끼리라도 최소한 장례는 치를 텐데 사망한 바로 다음날 화장해버린 것도 좀 그렇고 뭔가 좀 많이 이상합니다. 네, 그리고 유일한 가족이었던 친언니라는 사람도 상을 치르는 내내 뭐 딱히 슬퍼하는 기색도 없었다는 건데요. 이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빠르게 끝났다는 얘기를 듣고 야, 이거는 분명 뭔가 있긴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친동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야, 그러면은 그 보험금 총 34억을 타려고 애먼 사람을 죽여놓고 친동생이 죽은 것처럼 유정했다는 얘기인가? 아, 이게 가능해요? 일단 저희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이때부터는 사망한 것처럼 유정한 걸로 추정되는 친동생하고 황급히 장례를 치른 3사람까지 4명을 모두 용의선상에 올려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용의자가 8명이라고 하더니 이 보험금 34억 타려고 단체로 짜고 계획을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4명이 더 등장한다는 얘긴데 그럼 설마 온 가족이 다 연루가 돼 있는 건가? 수익자였던 부모님까지도요? 야, 그러면 안 되는데. 와, 아니,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은 누구란 얘기인 거예요? 화장까지 했으니까 지금 뭐. 야, 친언니 말고 왔던 다른 남녀는 또 누구고. 이게 지금 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정말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어딘가 살아있는 걸로 일단 추정이 되는 신고자의 친동생이자 보험 계약자인 이 40대 여성을 임정희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수사팀은 이 임정희 씨를 비롯한 주변 인물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 임정희의 정체부터 평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응?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신내림을 받은 지 한 2년 정도 된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뭐 탐문을 해보니까 신내림을 받은 것 치고는 신발이 좋지 않아서 장사가 잘 되진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과거에는 기획부동산 일을 했었다고 했고요. 야, 무당이란 심상치 않네. 기획 부동산이었다면은 사실상 사기꾼이라는 얘긴데 지금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척 어딘가 숨어 지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요, 이 형사님은 가장 먼저 이미 지급된 1억 원의 보험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부터 살폈다고 합니다. 하긴 그 돈을 노린 거면 이미 다 나눠 가졌겠네요. 임정희도 받았을 테고. 그렇죠. 야, 그럼 정말 수익자였던 아버지도 여기에 연루가 된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을 만나보니까 딸이 사망 처리된 것조차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보험금이 들어왔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셨고. 야, 보험금이 들어왔다는 사실도 몰랐다. 그럼 아버지 통장에 1억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확인해 보니까 아버지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전액이 또 임정희의 남동생 통장으로 이체가 됐었습니다. 보험금 수령 신청자도 임정희의 남동생이었고요. 남동생이요? 그러면은 남동생도 용의자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야, 이거 형제자매끼리 판을 짠 것 같은데. 그럼 남동생이 그 1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요. 남동생 계좌를 보니까 1억 원 중에 7,500만 원이 임정희의 언니에게 송금됐더라고요. 결국 두 자매를 중심으로 판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임정희 언니의 행적부터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네. 신고도 그렇고 시신 처리까지. 그럼 언니가 일단은 행동대장 노릇을 하는 거잖아. 그럼 왠지 그 임정희랑도 연락을 하고 지낼 것 같은데요. 언니는 서울에서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집과 직장을 오가는 것 외엔 딱히 외출도 하지 않았고 누굴 만나지도 않는 겁니다. 거의 한 달을 쫓아다녔는데도 수상한 행동이 포착되지 않았었습니다. 이 수사팀이 언니를 미행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던 6월 무렵에 드디어 이 형사님들 눈에 언니의 수상한 행동이 포착이 됩니다. 드디어 그럼 임정희를 만난 건가? 무슨 행동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지하철역 공중전화 같은데. 저게 임정희 언니예요? 맞습니다. 임정희 언니가 퇴근길에 지하철역에서 공중전화를 쓰는 장면이 포착된 건데요. 그런데 3분 후에 묘한 장면이 잡히는 겁니다. 아, 휴대전화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휴대폰이 있는데 왜 공중전화를 쓴 거죠? 저희도 그 점이 수상했던 거죠. 휴대폰이 있는데도 공중전화를 사용했다면 통화 기록이 남아서는 안 될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은 게 아닌가 싶었던 겁니다. 아, 그러면은 공중전화로 임정희랑 통화를 했던 건가? 그래서 저희는 그 공중전화부터 통째로 압수를 해서 언니가 전화를 사용한 시간대에 통화 내역을 까봤는데요. 010으로 된 번호가 떴는데 명의자가 웬 남자인 겁니다. 또 인적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거주지는 또 뭐 생뚱맞게 전라도 광주였고요. 그 남자는 누구였는데요? 그 서류상으로 확인했을 땐 임정희의 가족과 연결고리가 보이진 않았습니다. 임정희 가족이 전라도 광주와는 연고가 전혀 없었기도 했고요. 근데 왜 통화를 한 거지? 아니면 혹시 임정희를 광주에서 숨겨주고 있는 사람인가? 일단 바로 만나보셨나요? 네, 일단은 통화를 나눴다는 거 이외에는 특이점은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님은 조금 더 확실한 걸 찾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남성의 1년치 통화 내역을 뽑아서 쭉 살펴봤다고 해요.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단서. 그게 뭐였나요? 일단 휴대폰을 개통한 시점이 임정희의 사망 신고가 접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월 초였더라고요. 주로 공중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기록뿐이었고, 근데
몇 개 안 되는 발신 기록 중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사망 신고하고 바로 개통한 전화하라. 이 시점이 너무 묘하긴 한데. 발신 기록 중에 뭐가 눈에 띈 건데요? 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도시가스공사에 전화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사에 연락해서 이 통화 기록에 대해 문의를 해봤더니 당시 통화 녹음 파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들어봤는데 그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왜? 설마 임정이었나? 일단 전화를 건 사람이 남자가 아닌 여자 목소리인 겁니다. 이사를 했다면서 도시가스 설치하고 싶다는 문의 전화를 했던 거고요. 근데 전 이게 임정희 목소리가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그 임정희가 남긴 통화 녹음 파일이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보험을 가입할 때도 보험사와 통화한 기록도 녹취가 됐던 건데요. 다시 저희가 비교해서 들어보니까 목소리 톤부터 억양, 말투까지 임정희랑 똑같았습니다. 야, 설마 했는데 지금 임정희가 진짜 살아있던 거네요? 광주에 숨어 있었던 거네요. 이사를 한다고? 그 와중에 도시가스까지 설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휴대폰 명의자인 남자가 임정희를 숨겨주고 있었던 게 맞나 본데요? 그래서 우리 형사님들은 이 남자부터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요, 만나보니까 이번에도 너무나 평범하디 평범한 그냥 아저씨였다고 합니다. 임정희 언니도 겉은 평범했잖아요. 그럼 다 같이 지금 가면을 쓰고 있는 건가? 저희가 만나보니까 그냥 동네 호프집 사장님이셨습니다. 서울에서 경찰이 찾아오니까 깜짝 놀란 눈치였는데 뭘 물어봐도 술술 얘기하는 게 뭐 딱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야, 뭐야. 그럼 이 남자는 사건이랑은 관련이 없는 건가? 근데 왜 임정희는 이 남자의 명의의 휴대폰을 쓰고 있었던 거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최근에 알게 된 손님 한 명이 있는데 신용 불량자가 됐다면서 휴대폰 명의를 빌려달라길래 사정이 딱해 보여서 빌려줬다는 건데요.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인데 점도 좀 볼 줄 알고 원체 부침성도 좋아서 금방 친해졌다고 합니다. 명의만 빌려줬다? 그 와중에 점도 봐줬고. 그러면 이 사장님은 사건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게 맞아요? 아, 네. 뭐 알리바이도 다 확인이 됐고 조사를 해봐도 뭐 범죄 혐의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행히 사장님이 임정희가 지내는 곳을 알고 있어서 임정희부터 체포하러 갔습니다. 야, 그럼 드디어 임정희를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임정희가 집에 있었어요? 밖에서 계속 저희가 잠복을 했는데 뭐 기척도 없고 도무지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차하다 대문을 박았다고 이제 핑계를 대면서 초인종을 계속 눌렀더니 2층 집에서 누군가 이렇게 나오는데 봤더니 임정희였습니다. 어머머, 어머. 그래서 곧바로 긴급 체포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작고 조촐하게 신당을 차려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임정희가. 야, 그 와중에 신당까지 차렸어? 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진짜 기가 막힙니다. 죽은 사람을 체포한 거예요. 임정희가 살아있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한 우리 수사팀은요, 확실하게 용의점이 있었던 임정희의 언니, 그리고 장례를 치를 때 함께한 두 남녀 모두 긴급 체포합니다. 알고 보니까요, 그 두 남녀의 정체는요, 임정희의 남자친구 그리고 보험 설계사라고 합니다. 가족의, 남자친구의, 보험 설계사까지. 야, 모두가 이렇게 엮여서 이런 일을 벌이다니. 야, 진짜 기괴합니다. 도대체 그럼 그 돌아가신 분은 누구였다는 거냐고요. 임정희가 다 얘기했나요? 그랬을 리가 있겠습니까? 임정희는요,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면서 잡아뗐다고 합니다. 에이, 모르는 일이라는 게 무슨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지금 자기는 법적으로 이 세상 사람도 아닌 건데 이걸 지금 잡아뗀다고 될 일이냐고. 저희가 이제 밤샘 조사가 이어지니까 형사들을 상대로 뭐 점을 봐주겠다는 어머머.
또 뭐 나중에는 몸을 뭐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바닥에 이렇게 쓰러지는 뭐 신음까지 했습니다. 전혀 그 말이 통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별시를 다 하고 있네. 점을 자꾸 왜 봐? 그러니까 자기 인생도 한치 앞을 모르는데 무슨 점을 봐. 지금 그 시신까지 다 화장해 버리고 이렇게 나오면 누가 죽었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게 제일 답답했거든요. 죽은 사람의 정체는 범인들만 알고 있는데 임정희는 물론이고 뭐 언니를 비롯한 나머지 두 사람의 용의자까지 뭐 실제 사망자에 대한 얘기를 입도 뻗고 안 하는 겁니다. 이따가 수사하면서 제일 막막한 그런 때였습니다. 진짜 못된 것들이다. 못된 것들이야.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 빠져나가겠다고. 아니 근데 대체 누굴 죽였길래 어떻게 깜짝같이 한 사람이 사라질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가족들이 실종 신고도 안 한 건가? 그러니까요. 그거 아무나 죽인 거 아닐 텐데. 그런데요, 오랜 조사 끝에 그 임정희가 잠깐 이 긴장의 끈을 놨던 걸까요? 임정희가 형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형사님, 그 실은요, 인터넷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시신 산 거예요. 500만 원 주고요. 어머,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짜증나. 뭐 시신 쇼핑 아니고 500만 주고 시신을 샀다고? 말도 안 돼. 또 뭔 소리야. 그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지금 구급대원 진술에 의하면 체온이 따뜻하고 아직 사후 경직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신고가 돼서 자기가 도착해서 보니까 사망을 했더라. 이렇게 진술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시신을 구입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 애초에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네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사이트였는지, 그럼 누구한테 샀다는 건지 저희가 꼬치꼬치 캐물었더니 또 나중에는 사실은 그게 아니라면서 진술을 번복했는데 그 과정에서 살짝 당황을 한 건지 자기도 모르게 그 사건에 연루된 용의자 2명을 더 불게 된 겁니다. 아하. 용의자요? 2명이나? 거짓말을 하다가 자기 발에 걸린 모양인데 그게 누구였는데요? 임정희의 지인들이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웬 요양원에서 사람을 하나 데려와 죽인 거라고 해서 확인해 봤는데 결국 이것도 임정희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두 지인이 사람을 구했던 건 사실로 확인이 된 겁니다. 아니 사람을 구했다니. 임정희가 입주가 정보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다는데요. 그것도 꼭 조선족 출신으로 그 대가로 100만 원이나 준다길래 시장에 글을 올려서 가정부를 2명이나 구해준 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입주 가정부. 근데 아까 무당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무당이면 점집을 할 텐데 입주 가정부를 왜 둬? 그것도 그렇지만은 일단은 조선족 출신을 콕 집었다는 게 약간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아, 그럼 설마 사망한 사람이 입주 가정부? 입주 가정부가 사망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부 중에 한 명이 그 집에서 아주 끔찍한 일을 겪었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끔찍한 일을? 아, 그 무당집? 내 아직도 그 얘기만 하면 소름이 쫙 끼친다. 면접 본 날 그 여자가 바로 일을 하자 하더라고. 근데 그날 그 집에서 잠을 자는데 이 여자가 새벽에 나를 깨우더니 몸에 좋은 보약이라면서 자꾸 뭘 마셔보라는 기라. 근데 그 약이 어째 그러니 내 마시자마자 팔다리가 저리고 머리도 빙빙 돌고 어휴, 밤새 화장실 들락거리느라고 내가 아주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당장 다음날 그만뒀지 뭐. 야, 뭘 먹였다고? 그러면은 보약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 안에 뭐를 탔나 본데요. 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물색했나 보다.
그러니까 일부러 조선족 출신을 노렸다는 거는 사라져도 금방 눈치채지 못할 사람들을 노렸다는 거잖아요. 진짜 나쁘다. 일단은 입주 가정부는 계획에서 실패한 것 같은데 그럼 다음 상대는 대체 누구였는지. 이 모든 걸 알게 된 우리 형사님은요, 임정희의 사망 신고 직전에 임정희의 휴대폰 기지국 기록에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지국은 왜요? 12월 28일. 그러니까 신고 3일 전 임정희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가 하루 종일 영등포 쪽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순간 아차 싶은 게 있었습니다. 영등포요? 근데 영등포가 왜요? 왜? 당시 영등포에 노숙인들이 많았거든요. 뭐 아무도 찾지 못할 대상을 물색했다면 노숙자를 노릴 수도 있겠다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염을했던 장례 지도사가 저희한테 진술할 때 시신의 몸이 깨끗한데 유독 발바닥만 시커멓게 굳은 살이 배겨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뭐 무당이라고 하니까 작두를 타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깨끗이 닦아드렸다고 했는데, 그때서야 이제 다 퍼즐이 맞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노숙자였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 참. 그러니까 일부러 가족들이 찾지 않는 사람을 노렸다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 악랄하다. 그래서 노숙자인 거면은 그 신원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임정희조차도 제대로 몰랐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맞습니다. 형사님은요, 그래도 어떻게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등포 일대에 이 노숙자들이 있는 곳을 일일이 다 다니면서 갑자기 최근에 사라진 사람이 있는지, 40대에 체격이 좀 있고 얼굴이 넓적한 여성이 있었는지 백방으로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결국에는요,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 임정이라는 사람이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말을 안 했어요? 네. 뭐 피해자의 신원도 얘기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살해 혐의도 끝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부인하면 뭐해? 일단은 죽은 사람은 있잖아요. 아니 근데 아까 사인이 뇌출혈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망 진단서까지 꾸몄다는 거야, 뭐야? 자, 지금까지 임정희, 그리고 임정희의 친언니와 남동생, 남자친구, 보험 설계사, 그리고 가정부를 구해준 2명의 지인까지 총 7명의 용의자가 등장을 했죠. 형사님들이 입건한 남은 1명의 용의자가 바로 시신을 확인한 범안이었습니다. 그 범한의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는 거네. 그러니까 타살의 증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없다고 했구나. 야, 어쩐지 사인이 뇌출혈이라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데. 뭐 주장은 이랬습니다. 본인은 사인불상으로 시체 검안서를 발급해두고 퇴근을 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사인이 변경돼 있었다고 했고, 또 검안서를 발급하던 그 프로그램의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그 응급실 근무자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몰래 접속해서 변경한 것 같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검안 당시 변사자로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법상 신고 의무 위반으로 입건했었습니다. 야, 그걸 누가 몰래 바꿨다고? 그걸 누가 바꿔? 그 이렇게 다 빠져나가겠다고 지금? 야, 이 8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제대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네요. 그럼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험 사기, 사채, 은닉 등의 혐의로 이 주범 임정희는요, 징역 7년, 신고자였던 그 언니는 3년, 보험 설계사에겐 2년, 남자친구에겐 1년이 선고됐습니다. 가정부를 구해준 지인 2명과 남동생, 그리고 검안인은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되거나 무혐의를 받고 다 풀려났습니다.